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코너 시간입니다. 매주 나오시는 두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 남영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지 변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간판만 바꾸어서는 뭐 되겠느냐, 뭐 주방장도 바꾸고 또 재료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쇄신 차원에서 당명 교체 효과가 있을까요? 이영주 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바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새누리당부터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쭉 그 계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는 다 이해를 할 텐데 이제 새누리당이죠.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저걸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장이 바뀌거나 하다못해 가게 앞에 나와서 그 호갱이나 사람에도 좀 바뀐 인물 나와서 해야지만이 저 가게 바뀌었구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예. 한 글자 차이인데 그래서 호사가들은 결국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나중에 합치려고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김종인 대표한테 그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언짢은 하면서 안철수 대표들에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앞으로 이 두 당. 지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다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바른정당으로 대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명이 이전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같이 또 만들었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현재 있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보완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이름을 쓰면은 그 전에 이름을 썼던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도에 맞지 않다 가타부터 말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면은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은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음에 당이 합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가지고 가서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뭐 국난국복을 국민의힘과 함께 헤쳐나갈 이런 말을 앞으로 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말씀하시다가 이 직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얘기도 하시다시피 이 지금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바뀌어서. 국민들이 또 헷갈리실 것 같고요. 우리도 백드롭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극복합시다. 이걸 지금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새누리당 중간에는 미래통합당 아직 국민의당 본인 그 당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청래 우리 당의 의원님이 예전에 그 생활정치 네트워크로 단체 명으로 썼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 명으로서의 그 썼던 명칭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제1야당에서 쓰기엔 좀 약간 약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철수 대표의 그 국민의당하고 서로 교감이 없었다면 진짜 무슨 말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글자 이상 같은 글자면 뭐 선관위 조회도 해야 되는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들리는 거 보면 하여튼 두 지붕 한 가족으로 있다가 나중에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지내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만일 국민의당에서 선관위 쪽에 국민의힘을 쓰면 안 된다 이름을 이렇게 항의했다고 하면 쓰기가 어려웠을 텐데. 버럭하신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없네요. 그런 보니까. 게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봅시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남아있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공모함을 표시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간호사 쪽에서는 그걸 거부했고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다고 SNS로 수고한다고 글을 썼는데 이게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격려 차원의 당연한 글이었다. 또 야당에서는 국민 분열, 편가르기를 대통령이 선수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갑론을박인데 일단 여당 쪽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대통령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극한지가 얼마예요. 근데 지금 의사 파업으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왜 그 드라이빙 스루 뭐 이런 곳에도 또 전부 다 간호사분들이 정말 이 왜 테이핑을 해가면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전 국민들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더운 30도가 훌쩍 네. 넘는 더위에서도 방호복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쓰러져 계신 분도 봤고 우리가. 의료진 전체가 다 합심해서 사실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또 파업, 진료 거부죠. 이런 사태까지 오면서 간호사분들이 그 겪고 있는 이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표현한 건데 이 편가르기라고 딱 들어간 그 문장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정말 편을 가르고 싶고 그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의사진들을 뭐 나무라고 싶었다면 저는 더 선명하게 썼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의 시선이 편가르기다. 이런 지금 상황이 결코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고통스러워 국민들에게도 도움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편가르기라고 했던 그 워딩은 이런 겁니까?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정치 공방에 한 편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언급은 간호사에 대한 고마움이겠죠.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현실적 어려움 내에서도 장기가 묵묵해진 간호사의 고마움인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고마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또 의료진들이 전임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꼭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라든지 그런 것을 꼭 집어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걸 보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계속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그 문장을 배열이라든지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들이 앞뒤로 붙어 있는 바람에 그런 좀 논란이 생긴 것을 볼 수는 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보는 거 보면은 의사들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간호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일부 언론이라는 것을 좀 취미도 봉대 해가지고 좀 부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이전 의원 말처럼 특정 언론에서 조금 부풀리는 어떤 감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호사 의사를 대립 구도로 그려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쪽에서는 근데 이럴 때 하필 SNS를 굳이 대통령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오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요즘엔 정치인들 또 지자체장들도 전부 다 SNS를 합니다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죠, 지지자들과. 대통령까지 이렇게 SNS를 해야 되느냐. 뭐,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에 몇십 개씩 올립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굳이 이 시점에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뭐 그 정치적 민감성을 떠나서 사실 이게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또 굉장히 힘들게 지금 노고를 다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SNS에 글을 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어도 그 꾸준하게 그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면서 SNS에 그 본인의 생각들을 잘 게재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현미경 관점으로 막 들여다 보니까 지금 사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의원은 하세요 SNS? 저는 뭐 특별히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SNS를 많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분들도 있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거의 정책 결정 라인이니까 최고의 책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안 하면 이제 불통이라고 그러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정치인 시절에 술을 한 잔 드시고 트윗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죠. 음주 트윗 조심해야 됩니다. 남영희 위원장은 SNS 하세요? 네, 저도 페이스북 위주로 주로 페이스북 하고요. 위주로? 예, 많이 하는데.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끔 제가 지금 뭐 공인일 수도 있는 그 위치를 망각하고 편하게 글을 쓰고 나면 나중에 뭐 막 제가 고생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댓글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용주 전 의원 말처럼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 편가르기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국민들이 코로나19가 너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로하기도 하고 화가 조금 많이 나셔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조금의 자극이어도 분노하는 이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의료진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초 건강이 갑자기 좀 나빠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그 전에 이제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었는데 취소가 돼서 무기간 연기가 돼버렸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제 주위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텐데 빨리 이 사태가 중재를 하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든 끝이 나야 될 텐데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하고 의사 집단은 강대강이니까 누군가는 또 중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중재의 효과가 성과가 낼 수 있고 못 낼 수 있지만은 그 시도하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돌쳐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그 역할을 떠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 기구가 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파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 하나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의대의 정원을 늘릴 것이 말 것이 이 두 개의 문제인 것이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좀 논의가 된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죠. 많은 국민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조금 좀 더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아져.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의대 정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려는 것이고 공공의대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큰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뭐 큰 진료를 받거나 의료수를 받는 큰 지장은 없는데 중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군 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대와 다른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까지 의사들을 좀 내려보내는 의료 서비스를 좀 내려보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이 이제 의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될 시점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YTN의 단독 보도였는데 2015년도에 정부가 서울대에다가 용역을 냈고 서울대 의대에서 결과가 매년 700명 정도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당시 의협에서도 의사 정원 늘리는 데는 큰 틀에서는 우리도 인정한다. 다만 뭐 세부 부분적인 조금 더 논의해봐야 이런 입장인데 지금 완전 반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뭐 국시도 일주일 어쨌든 연기했고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 이야기까지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지금 몇 번 양보한 상황인데 그러면 의협에서도 이 안을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국민들 전체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책위원장인 한정혜 위원장께서 의료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합의 기구가
최초의 그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자라는 걸 내놓은 거지 이제 백기투항이라는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직능군 중에 어떤 직능군이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은 전혀 있었던 적도 없고 이번이 맞지 처음인 것 않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계 전체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이런 코로나 심각한 상황에 의료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예, 협상이란 게 뭐 하나 주면 또 하나 양보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민주당이 새 지도부가 꾸려진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입장이고, 뭐 신동근 최고도 그런 입장이고, 양양자 최고도 그런 입장이고, 지도부는 거의 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100% 지급하자고 해서 자신들이 뭐 소위 말해서 밭을 열심히 갈고 여론 조성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럼 그때 선거 그 앞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지지자들의 우려를 어떻게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 지도부는 야당과 이 문제만큼은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선별지급. 근데 이게 지지자들과 생각이 좀 다른데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 의견에 100% 공감하는데 전 국민에게 그 빠르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1차 때와 거의 흡사한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 저도 당원들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예.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이번 대표 체제의 대표 체제 최고의 시험. 새 예. 지도부 체제가 당원들에게 얼마나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 같은데 이것이 마치 이재명 표 대 뭐 이낙연 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과도한 평가일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 그 국가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을 책임 있는 여당에서 일부 이제 같이 동조한다라는 입장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1차 때와 지금이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예.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은 상황이 그냥 전체에 그 차등 없이 그리고 차별 나중에 연말 정산 때 환수할 수 있는 조건 두고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추석 전에 다 지급해주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네. 예. 행정적 비용도 많이 이게 들잖아요. 남의 위원장 말처럼 이게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지역을 갖고 계시니까 지역에도 다들 어렵다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선거 이번 지방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도 논란이 됐었지 똑같은 않습니까? 논란이었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의제를 들고 나와서 새누리당이라는 전통적인 이제 보수 여당들, 그 당시 여당들이었죠. 이런 데서는 반대 의견을 냈었죠. 반대 의견을 예. 내서 결국에 그게 또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 그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빠르게 이걸 또 치고 나와서 빨리 지급을 하자, 전체가 지급을 하자 해놓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그와 다른 페이스를 아하. 유지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30만 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전체를 할 것인지 나눠서 할 것인지 예. 그렇다고 하면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5만 원씩 30만 원씩 그 반 수의 국민을 준다 하더라 대상자에 그러면은 15만 원씩 두 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 효과일 텐데 되도록 빨리 전 국민에 줘버리는 게 그 재정 비용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여력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부담할 내용들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이 못할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안 주는 상황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쪼개서 주고 나누고 하면은 또 그 중에도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대상이 되네 못 내네 또 이걸 가지고 또 공론이 분열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예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조속히 합의해 내고 빨리 지급해 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여당 대선 주자들 간에 그 흥미거리 논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선별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좀 걱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의도한 것도 있지 않나. 괜히 저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할지 50%와 51%의 차이를 작년 그 소득 기준으로 두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아서 갑자기 어려워진 그렇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지도부에서 이런 민심들을 좀 잘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또 하나 짚어보자면은 뭐 언젠가는 좀 증세가 필요할 텐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전 국민 중에 한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그 세금으로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분들 또 특히 고소득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럴 때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받지 말고 세금만 많이 내라. 그러면 다음에 증세하자고 할 때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국정농단 의혹에 의해서 삼성 합병 승계호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공고했단 말이죠. 이걸 무시한 건데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서는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사팀이 중요한 수사를 했고 또 대한민국 검찰의 입장에서 재벌을 상대 그것도 1위 그룹이 3대를 상대로 이렇게 장기간을 걸쳐 한다는 건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가 가진 의미는 소위 재벌의 불법 부당한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필요하다. 나중에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이런 엄한 절차를 거쳐 기소를 해서 어떤 기준이 넘어서면은 유죄인 것이고 어떤 기준을 미달하면 무죄인 것을 밝혀서 향후 재벌이라든지 경영계에서도 그런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된 경과를 보면은 충분히 유죄를 가능한 상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럴 거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들을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을 소위 제3의 입을 빌려 처리할 수 있는 기구로서 많이 이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 측에서는 자기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짚어볼 부분 짚어봤겠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 다는데 참조가 될 것이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의 수사를 개시할 때 앞으로 이 상당수가 말고 새로운 사건 수사할 때 개시할 때는 검찰들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